실제로 그 집에 살던 학생이 그 집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이제 보복성으로 다 나가세요. 싱크대 뜯을게요 하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방에 있던 싱크대 뜯어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고. 9층 사옥의 유튜브 버전 킹전 갓사고 김기학장. 자, 여러분 요즘에 전세 사기 뭐 기사 엄청 많이 보셨죠? 근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되게 젊은 층이에요.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혼자 사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요즘엔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금리도 비싼데 가지고 월세를 또 이제 찾아가시는데, 월세도 요즘에 너무 올랐어. 이래가지고 월세도 너무 힘들다. 이래 청년들이 결국 가가지고 모이는 곳이 청년주택, 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데를 간단 말이죠. 근데 이런 데는 또 너무 적어.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 나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거기 또 굉장히 열악해. 주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또 갑자기 왜 이렇게 사는 그 청년들 주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지, 정부가 그럼 지금까지 뭐 어떻게 대책을 내놓았는지,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이거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민달팽이 유니언의 위원장 지수님을 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주세요. 그러니까 달팽이가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이 없는 게 민달팽이 아닙니까? 근데 마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주거 불안 그 모습이 이 민달팽이를 닮았다라고 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개인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이름으로 그 청년 당사자들의 그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2011년에 처음 만들었고 지금 12년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요. 계속해서 했던 거는 청년들 대상으로 뭐 주거 교육, 주거 상담, 그리고 필요한 주거 정책들 무엇인지 직접 제안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 활동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오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 예전보다 더 많이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의 주거 현실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임금 정체됐고 집값 계속 오르고 열악한 집들 단속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입은 분들 중에 집이 아닌 집에 살다가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집이 아닌 집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고라고 얘기하면 흔히들 생각하는 거는 반지하, 옥탑 이런 것들, 이거 고시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임대 시장에 많은 집 유형 중에 하나가 집이 아닌데 전월세 장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사무소로 등록해놓고 거기를 그냥 원룸으로 하시다가 사무소에 어떻게 주차장, 주차장? 당구장에 산다고? 그거를 집으로 개조해서 세입자들을 드립니다. 그래도 돼요? 안 되죠. 안 하지만 되는데? 잡히지 않죠. 아, 잡혀도 그냥 벌금 조금 내고 월세 혹은 보증금 받는 게 더 이득인 겁니다. 당구장, 주차장을 개조해서 울릉같이 이렇게. 네네. 근데 그런 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세 사기 당하면 사실 피해자로 지원되는 것도 많이 없고 세입자 권리가 또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건 진짜 문제가 모르겠다, 계약할 때는. 알려줄 수 있고 사실 서류 보면 아는데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시는 문제가 있죠. 이런 데서 살면 뭐가 문제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그 전입 신고란 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입 신고를 해요. 저 여기 살아요 라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주차장인데요? 그럼 등록이 안 돼요. 근데 중개사가 설명했을 때는 여기 전입 신고 돼요 하면서 도장 땅땅 받고 중개보수 받고. 부동산에서 그거를 그냥 중개해준다고, 그거를? 네, 그건 안 왜냐면 되는 거 문제가 안 된다고 관행적으로 여겨져 왔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럼 피해를 본 청년들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런 분들? 저도 위반 건축물 살았었는데 아이씨. 그냥 살죠. 하지만 싸요. 싸서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쌌습니까? 몇 년도에 얼마 정도? 제가 그 집 마지막으로 살 때까지가 이제 2016년 이제 그때까지 살았던 집인데 그때 한 30만 원 초반대였어요. 월세. 보증금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보증금 네.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집이 옥상을 이렇게 증축한 집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방 안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기 싹 보면은 커튼이 이렇게 살랑살랑 거려요. 그래서 이제 창문에 손을 대보니까 창문이 따뜻하고 벽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벽에서 들어온다고? 그럼 그걸 어떻게 막아요? 벽을 뭘로 지었길래 그냥 컨테이너로 지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옥상을 이렇게 대충 덮었겠죠. 덮어놓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그때는 그냥 웃겼어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온다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거기 위반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싸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도 있으시냐면 만약에 단속 걸리면 미리 전화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잠깐 나가 계시면 싱크대 잠깐 뜯을게요. 그리고 다시 붙일 건데 그 비용 걱정 마세요. 임대인이 내줄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계약할 때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설명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설명을 좀 해줘.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원래는 집으로 임대를 주면 안 되는 집인 그 네네. 공간인데 네. 임대를 주는데 뭐 구청이나 어디서 단속이 그 뜬다. 소방서. 뜯는 정보를 아나 봐요 미리. 그러니까요. 야, 그것도 그러니까 신기하다. 이게 세입자분이 중개사나 임대인한테 들었던 정보를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구청에서 그러니까 뭐 모든 구청 공무원들이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정보가 새서 뭐 단속 뜬답니다. 그러면은 건물주나 그 운영하시는 분이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연락해서 우리 지금 단속 나온다는데 싱크대 빨리 뜯어줘. 그 세입자분한테 잠깐 좀 나가 계십시오. 나중에 다시 달아드릴 테니까. 그 싱크대 다 뜯어가지고 사무실인 척하고 공무원은 나와가지고 한번 쓱 둘러보고 문제 없군 사무실이군 따봉 이러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시 싱크대 설치해주고.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약할 때 별일 아닌 것처럼 오, 말을 설명을 해주는 해줘?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웬만하면 단속 안 온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별일 없겠지.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알려줬으니 좋은 임대인인가? 이러면서 이제 아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집에 살던 학생이 그 집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이제 보복성으로 다 나가세요. 싱크대 뜯을게요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다른 방에 살던 다른 사람들이 집까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방에 있던 싱크대 뜯어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일들도 실제로 이제 2010년대 중반에 있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기사를 하도 많이 보고 실제로 주변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많죠. 전세를 좀 피하는 추세예요? 네. 전세가 불안하다는 건 사실 보증금이 큰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맞아요.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달이 내는 월세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월세 찾는 청년들도 늘어날 것 같은데 어때요? 월세 찾는 청년들도 늘어나고요. 그 수도권 중심으로 하면은 청년 1인 가구의 90% 수준으로 다 이제 전월세 살고 있고 근데 사실 월세라고 해도 보증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를 못 해요. 다른 나라는 월세 산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증금이 월세 뭐 2.5배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3배. 싸다. 1,000만 원도 안 되겠네. 그럼. 그리고 심지어 월세 자체에 대한 임대료 규제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규제도 없으면서 월세라고 해도 보증금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은 사실 좀 원룸 뭐 한 5, 6평 요 정도만 구하려고 해도 월세 60만 원 금방 찍고 그리고 이제 뭐 강남이나 이런 좀 비싼 지역 가면은 그냥 월세 8, 90으로 구하셔도 8, 90.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청년된 이 생청년분들의 그 어떤 임금 체계에서 아니면 80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지출이 아닌가. 어느 정도 이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이제 주거비 과부담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이제 소득 대비 한 30% 수준이면 이제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크다. 내 수입에서 30%를 넘어가면 좀 오바다.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라고들 하는데 사실 청년들 중에 주거비 부담이 40% 넘어가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사실 되게 보편적으로 청년 다수가 이제 경험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번 달에 월급으로 다음 달 월세 내고 나면 그냥 꽂힌 거예요. 더 저금하기도 사실 힘들고 그러면서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벅찬데 언제 돈을 모아서 어른들이 말하는 전세 보증금 모으고 모아서, 자가할 이제 자금 마련하고 뭐 언제 하지? 그게 좀 이제 낙관하기 어려운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뭐 아니면 또 월급을 모아가지고 전셋집을 뭐 겨우겨우 말했다 이런 얘기들이 어떤 지금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약간 신화처럼 들릴 것 같아. 이게 그렇죠. 이게 되나? 이게 안 되는데 나는? 뭐가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 우리가 한 달 벌 수 있는 보통의 임금 수준에 비해 저는 집값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 세대만 주거 약자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대부터는 평생 세입자로 살게 될 세대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시기? 실제로 그 집을 사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세대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제 좀 계층이 나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돈이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굉장한 고소득 직장이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나의 주거 안정을 함부로 이렇게 낙관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격차가 완전히 이제 공고화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청년들의 대출의 어떤 양상 같은 거 좀 변화가 있나요? 2017년에 이제 가계부채 조사한 결과랑 2022년 결과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20대 청년들이 2017년에 대출받았던 이유들 그리고 2022년에 대출받은 이유가
이제 변해 갑니다. 대출. 청년들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그때는 한 30%대였다고 하면 2022년에 이르러서는 한 62% 정도가 보증금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러네요. 빚을 진 크기 자체도 커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영끌 그 집을 내가 갖기 위해서 구매하기 대출 위해서. 받고 여기저기 돈 빌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데 실제로 청년들의 영끌의 양상은 뭐였냐? 전월세 보증금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거는 뭔가 딱 데이터로 딱 떨어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때보다 지금 청년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다. 뭐 때문에? 주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럼 청년들만 힘드냐? 우리도 힘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지금 청년 세대가 겪는 그 불안이 부모 세대에도 똑같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가 20살이 되면 독립할 줄 알았는데 30살이 돼도 안 나가네? 40살이 돼도 나한테 손을 벌릴 것 같아. 나의 노후는 어떡하지? 근데 이게 계속 맞물리는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그러니까 자산 증식 혹은 내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사이클이 계속 서로한테 악순환을 주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제 좀 너무 이제 더 이상 기댈 수도 없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하려니까 금리가 뭐 만만치 않고 월세도 비싸고 집 사는 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일이고 그럼 이제 탈출구가 뭐가 있냐면은 이른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이라는 거예요. 그 탈출구가 이렇게 바늘고 요만한 거 근데 이게 경쟁률 얼마 됩니까 이게? 최근에 그 LH 청년 매입 임대가 나왔었어요. 이번에 한 430가구 정도가 이제 모집 공고가 떴었는데 청년들 4만 명이 지원을 했어요. 4만 명? 네. 어떻게 들어가요? 와, 경쟁률 100대 1이네? 너무 그러죠. 근데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도 평형 좀 잘 나오고 위치 좀 잘 나오고 근데 그 지역에 열악한 이제 집들이 많고 하면은 경쟁률 확 오르거든요. 그러고 이제 공급 호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진짜 심한 데는 1000대 막 갔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1000대까지. 정말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경쟁률이 너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선택지 공공임대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은 너무 적어요. 왜냐면 물량이 너무 작으니까 제한적이다 보니까 공공임대를 내 삶의 계획에 넣어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100대 1, 어떻게 1000대 1인데 들어가요? 어떻게 넣어? 그리고 또 이 퀄리티, 삶의 그 질이 또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어떤 데는 또 되게 살기 좋지만. 맞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번에 이제 LH 이제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는 분이 글을 썼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행복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집이 복도나 이런 데가 감옥 온 줄 알았다. 완전 회색에 너무 우울한 분위기에다가 놀이터에는 뭐 이런 쇠창사 같이 돼 있고 이래가지고 많은 이 사람들이 닭장 같아. 이게 무슨 행복주택 맞냐. 너무 살벌해 보인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예쁘게 만들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자체로 고마워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청년 대상으로 공공임대가 지어지기 시작한 게 2014년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처음인데 근데 청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공공임대가 일에 갖춰야 했던 요건들 몇 개를 계속 이게 좀 축소시켜요.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조금 좁아도 되겠지? 청년이니까 6년만 살아도 되겠지? 청년이니까 역세권에 지어야 좀 걸어. 다리 튼튼한데 좀 걸어도 되겠지? 청년이니까 시세 60에서 80%. 시세 60에서 80% 무슨 말이에요? 원래 임대료가 공공임대는 시세 뭐 이제 30%, 50%이 정도로 그러니까 저렴하게. 저렴한 게 되게 중요했는데 청년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래도 돈 좀 벌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임대료가 확 오르는 방식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취지를 잘 못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이 일시적인 거라고 그걸 전제로 정책을 짜다 보니까 6년 정도면 목돈 마련해서 주거 사다리 탈 수 있겠지? 라고 보는 거죠. 얘네가. 그리고 6년만 살 거니까 좀 좁아도 더 많이 짓는 게 좋겠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어지게 되는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어요? 뭐 예산 문제를 가장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LH가 공공임대를 짓는데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적자로 취급하다 보니까 이건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적자가 맞긴 압박이 맞지. 있겠죠. 근데 사실 그게 왜 적자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거기에 건물을 지었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개인이 하면 야, 너 집을 지었구나. 앞으로 계속해서 너에게 있는 자산 이런 걸로 취급하면서 LH가 짓는 그것에 대해서는 적자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주거 문제를 푸는데 좀 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 분양하면 더 벌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애당초 공공임대가 필요한 이유가 민간의 집만 늘어나면 그 집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거 불안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이 더 이제 열악한 상황에 놓이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공임대를 짓는 건데 거기에서 사회가 말을 하는 거죠. 너 원래 민간 임대였으면 택도 없는 집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라고 감수해. 하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한 개인의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하는 사람이 4만 명이나 되니까 좁은 집을 더 좁게 만들면 그래도 몸 누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은 더 늘어날 테니까 그 지금 한정된 예산 안에서 그래도 한 분에게라도 더 저희가 혜택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조건 좁거나 주거 환경이 다 좋다고 해서 다 이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이라는 그 크기를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국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5조 정도 삭감을 했어요. 5조 삭감했어요. 네, 그러면 이 바구니가 당연히 작아지죠. 너무 작아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상황에서 그걸 전제로 뭘 지어야 되고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176만 가구가 있어요. 청년으로 제한하지 않고요. 176만 가구면 곱하기 한 2.5 정도만 해도 한 300만 명은 그냥 넘게 넘는 수치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미 그렇게 이제 176만 가구에 달할 정도로 있으면 사실 이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하는 게 저는 중요한 그 국가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되려 이제 예산을 줄여놓고 이 안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16제곱미터 감당하세요. 개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국가가 할 말은 아니다. 이른바 행복주택은 지금 그러면 뭐 다 다르겠지만 평형주택은 어떻게 돼요? 평형대 다 다른데요. 16제곱미터도 있고요. 뭐 22, 뭐 24제곱미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이런 경우에는 뭐 36제곱미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부가 행복주택 앞으로 늘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공공임대의 질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평생 6평에서 살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지으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갖고 있는 그 열악함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집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게 전 진짜 크다고 생각해요. 내가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집에서 평생 살 수 없는 것처럼 너무 좁은 집에서도 평생 살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거 안정이라는 건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냐, 그리고 그 집이 내가 살만한 주거 환경이냐, 그리고 그 집이 내가 부담 가능하냐, 이렇게 한 3가지 요소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국제사회가 주거권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행복주택은 사실 그것들을 지금 조금씩 다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6년밖에 못 살고 16제곱미터에 만족하라고 이야기하고 주거비도 사실 관리비까지 다 합치면 전혀 저렴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삶의 질, 그러니까 주거의 질도 중요하다. 최근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공공임대주택에도 민간 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겠다, 수영장 지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제가 목표로 하는 청년 안심주택의 고급화,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공간으로 점차 변모해가는 그런 기능상의 변화를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청년을 어떤 그 마케팅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 문제를 삶의 문제로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이 사람들의 그 주거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에 대한 얘기에서 저는 수영장이 절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당장 반지하에 살다가 저번 여름에 자기 집이 전부 침수됐던 청년, 그 청년이 수영장이 있는 고가의 청년주택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거비 수준, 하지만 지금
서울에 조성되어 있는 그 열악한 주거 환경이나 높은 집값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그 지자체가 더 우선해야 되는 정책은 전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고요. 지어진 그 집들에 대한 임대료도 시세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비싼 동네는 이제 월세 100만 원 넘는데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100만 원 이상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월세 40, 50으로 집을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집이 반지하거나 옥탑이거나 사무실이거나 방조객이 원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서울 곳곳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좀 우선순위의 문제가 청년주거 정책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청년 주거 정책 이어지겠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정책 이슈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불균형하게 주택이 금융화되어 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 하나로서 사실 임대료 규제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극소수밖에 안 될 거라는 말을 사실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세 사기 벌어지고 있는 거 진짜 한 다리만 건너도 주변에 다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벌어졌냐라고 했을 때 대출 제도가 아무 이제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그냥 확대되고 위험한 임대인과 안전한 임대인을 구분하지 수 없고. 않고 국가가 계속 보증서 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보증금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들을 안 바꾸면서 어떻게 전세 사기, 뭐 깡통 전세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주택임대차 관행이라든가 어떤 그 제도적인 부족함 같은 게 있었다고 하면 저는 그것들을 바꾸기 위한 시도는 저는 사회적으로 사실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제도가 더 우선적으로 도입될 거냐 이런 것들은 뭐 논의를 해봐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계속해서 빚지고 그걸 전부 다 어떤 안전장치 없이 임대인에게 넘기고 중개사나 뭐 이런 이제 사기 치는 사람들한테 돈 다 떼이고 그런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출연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설명을 제대로 하신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네, 어떻게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계속 이제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녹화를 했고요. 사실 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집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은 집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집은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하는 곳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 첫 집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단추를 잘못 끼거나 전세금을 떼이거나 아니면 뭐 월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정말 돈을 모을 수 없다 이러면 정말 많은 사람의 청년들이 나중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까지 어떤 가난이나 주거 불안에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트랙에 잘못하게 되는 이런 이슈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청년 주거 이슈가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주는 청년 주거 문제가 왜 문제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민달팽이 유니언의 지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함께 안녕. 안녕. 빠밤.